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슈퍼커브 110 발전기 튜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슈퍼커브에 발전기 튜닝을 해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셔서 이게 또 뭔 일인가 싶어서 좀 알아봤더니 발전기 튜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치를 좀 해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슈퍼커브가 우주명차라고 여기저기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참 손이 많이 가는 우주 명차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보니까 뭐 시동이 안 걸려서 이 킥 시동 발로 이제 시동을 거는 작업을 했는데 발로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계속 했나 봐요. 그래서 뭐 무릎이 아프다, 고관절도 좀 아픈 것 같다, 뭐 이런 그 웃지 못할 얘기들도 조금 있어요. 전기가 조금 부족한지 이제 발전기 튜닝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얘가 지금 3A 짜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인산철로 뭐 또 튜닝하는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인산철 배터리 달면 또 만능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슈퍼컵을 사면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재밌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슈퍼커브 사용자들의 그 불만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있던 시동 불량, 그 다음에 시동 꺼짐, 그 다음에 배터리의 어떤 충전 불만, 그리고 전기장치 부착하는데 좀 제한이 걸리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미 예전에 다 다뤘었던 얘기예요. 제가 2022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점의 스타트는 우선 어디냐? 이 공회전 RPM이 수동으로 바뀌면서 이 시동 불량,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이놈이 예전에 2017년인가 그전 연식은 이게 자동이었는데 2017년, 2018년도 정도에 수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자제어 시스템은 이 공회전도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데 연료 분사만 자동으로 하고 이 공회전 RPM 조절은 십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돌려야 되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좀 재밌게 얘기를 하겠다 하면 반캬브레터, 반캬브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PGX가 1채널 ABS인데 이걸 좀 그냥 재밌게 얘기하려고 제가 그냥 반쪽짜리 ABS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EFI 연료 제어, 전자 제어 시스템에서 연료 분사와 이 공회전 조절이 핵심이잖아요. 그 연료 분사는 전자 제어로 하는데 공회전 조절은 십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이 돌려야 되니까 반쪽짜리 전자 제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일본은 공회전 RPM 조정하는 게 자동이에요, 자동. 일본 슈퍼커브는 공회전 조절하는 게 자동입니다. 공회전 RPM 문제,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용량 문제, 전기 생산 용량이 좀 너무 적은 것 같다. 네, 여기에 있는 문제점들이 그 오토바이의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이 슈퍼커브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 일부에서는 또 저를 많이 그 욕을 했죠. 또 혼다 깐다고. 지금 결국은 2025년이 됐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발전기 튜닝이라는 골 때리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지금. 오토바이에서 발전기 튜닝을 왜 합니까? 근데 혼다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뭐 살아보겠다고 발전기 튜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슈퍼커브가 지금 단상인데 단상이라도 코일을 더 많이 감던가 자석의 세기를 좀 더 세게 한다던가 이러면 전기 생산량은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늘리게 되면 엔진의 부하가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줄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전기 용량을 늘리면 엔진의 부하가 더 가요. 그러면은 출력도 미세하게 떨어지고 연비도 미세하게 떨어지겠죠. 어쨌거나 전기가 부족해서 유저들이 단상에서 3상 교류로 발전기 튜닝을 하고 있어요. 구독자분이 본인도 전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발전기 튜닝을 해도 되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본인이 본인 바이크에 하는 거는 자유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도 그건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오토바이든 본인 자동차에 뭔 짓을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바이크를 작업해 준다, 이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발전기 튜닝할 때 제가 생각되는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품 파츠의 안정성, 그러니까 이 부품의 품질, 네, 이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알터네이터 코일의 품질, 그 다음에 이 레귤레이터랑 렉티파이어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데, 이 안에 다이오드도 들어있고 제너 다이오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전자 부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품이 어떤 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내부 회로가 얼마나 조잡한지 잘 돼 있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 어떤 환경에서 어떤 테스트를 거쳤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품의 그 안정성, 품질이 가장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요거는 순정 부품이 아니잖아요. 알리에서 파는 그냥 호환용이기 때문에 이 부품의 품질을 알 수가 없다. 첫 번째가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이제 전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자의 전기 지식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거죠. 검증되지 않은 부품, 검증이 안 됐잖아요. 대기업들, 자동차 회사든 뭐 오토바이, 뭐 혼다나 야마급 스즈키 되는 회사들은 부품을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테스트와 그 조건이 있다고요. 이 부품의 조건, 그런 거에 만족을 해야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혼다에 볼트를 하나 납품을 하려고 해도 혼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강도, 정밀도, 이거를 맞추지를 못하면 볼트 납품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다에서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통과가 돼야지만 이 순정 부품으로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다에서도 또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부품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건데, 얘는 어떤 기준점으로 검증을 했는지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면 알 수 없는 특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재밌는 경험을 해서 그거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도요타 자동차에 오일을 교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왼쪽이 도요타 오일 필터 순정 부품이에요, 이게. 근데 차주가 오일 필터를 알리에서 그 호환품을 사가지고 장착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 제가 이 사진을 안 찍어서 지금 자료가 없는데, 요거를 좀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구글에 있는 거를 좀 가져왔어요. 호환품을 사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투명한 거 보이시죠? 네, 이 투명한 게 플라스틱이에요. 종이 필터를 얘가 잡아주고 있는 거죠. 오일 필터를 교환하려고 얘를 뺐는데, 얘는 지금 이 플라스틱이 멀쩡히 정상적으로 돼 있잖아요. 호환품을 사용했던 이 필터는 어땠냐면, 이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조그만 물방울처럼 막 다 분해가 돼가지고 이 내부가 엉망이 됐어요. 이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오일 온도에 이 플라스틱이 녹아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무조건 그 순정 부품만 사용하니까, 알리에서 세트로 싸게 파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 플라스틱 부분이 다 녹아가지고 이 내부가 엉망이 됐어요.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엔진이 어떻게 됐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내열에 강한 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테스트를 거쳤는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게 이 호환품이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오일 필터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일도 엔진 내부에 있는 거라서 내열이 얼마나 강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레귤레이터 안에 부품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뭐 의외로 멀쩡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플라스틱이 녹을 거라고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품 파츠의 품질, 이거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기 튜닝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본인 차량 튜닝은 뭐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타인 차량 작업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뭐 행여라도 이 작업 했다가 이런 묘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겁니까? 혼다 AS 센터 들어가도 이거는 AS 안 됩니다. 전기를 이미 만졌기 때문에. 요거는 전기 개조예요, 개조. 전기 라인을 개조를 한 거기 때문에 혼다에서 AS를 안 해줍니다. 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엔진과 이런 정기적인 문제, 이거 정말 어설프게 건들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엔진 순정 부품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 절대 사용하지 말라. 계속 얘기를 했죠, 예전부터.
엔진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할 줄 알면 구멍이 보여요. 구멍이. 그 구멍을 찾아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튜닝이거든요. 그 엔진을 분석하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엔진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엔진도 구멍이 분명히 있어요. 그 구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냥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순정 부품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전기 라인을 개조하는 거잖아요. 개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뭐 LED 달고 열선 달고 뭐 안개등 달고 블랙박스 달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거는 그 어설프게 건들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혼다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공회전 조절 이거 지금 현재 수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자동으로 바꿔야 돼요. 1차적으로는 얘 때문에 시동 불량 시동 꺼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 이 부분 요거를 우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공회전 조절이 자동이었다니까요. 이게 17년인가 18년대 수동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자동으로 우선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좀 용량업을 해서 7A 뭐 이렇게 넣어주면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발전기 용량 업그레이드와 배터리 용량업이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뭐 인산철 하나 딱 달았다 해서 다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옛날 만병통치약처럼 뭐 이거 하나면은 뭐 다 해결돼 이런 거 없어요. 다 복합적으로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이 공회전 조절이랑 공회전 조절이 좋지가 않으면 그 냉간시 첫 시동을 할 때 시동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특히 겨울에 공회전 조절이 이 수동 방식은 시동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킥 시동을 했는데도 시동 안 걸려서 무릎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킥 시동으로도 왜 안 걸리느냐? 혼합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혼합비는 이 공회전 조절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 애초에 공기랑 연료가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 킥으로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 안 맞는데 배터리 용량 업한다고 시동이 걸리냐 이거죠. 혼합비가 안 맞는데 어떻게 배터리 용량업을 한다고 시동이 걸립니까? 이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요. 이게 그 알 수 없는 부품 사다가 발전기 튜닝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혼다에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좀 이거 개선해 달라고 전화 한 통 하세요. 검증되지 않는 이 부품 사용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물론 멀쩡하게 잘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행여라도 뭐 이상한 증상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슈퍼커브 110 발전기 튜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새 좀 서치해보고 느낀 점은 참 우주명차가 손이 많이 간다. 혼다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좀 빨리 개선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세요. 아이 나 참 무릎 통증 고관절 아유 끝.